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유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마지막 절차로서 파산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 개요. 법원의 심리 결과 파산 선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된 경우 채무자 대표이사 등에게 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파산 선고는 선고 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고 311조 법상 파산 결정서에는 연월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 선고 시에는 선고일 외 시각까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파산 선고 직후 예금 인출을 저지하고 파산관제인이 점유 착수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은 법인은 10시에 합니다. 근데 개인은 11시 하는 재판부도 있고요. 2시, 4시 이렇게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시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 파산관제인이 선임, 채권 신고 기간, 제1의 채권자 집행기일, 채권 조사 기일이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 대표에게는 파산 선고 시 유의사항, 파산 선고 시각부터 채무자 소속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는 점,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이 대상이 되는 점, 파산 관제인 등의 요청에 관하여 설명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산 선고 일반적 효과, 개인도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재원이 됩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 등기 이전이라도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위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전속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개인에서는 등기를 안 하지만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 등기부등부에 이제 등기가 됩니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고 민법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파산에 의하여 대리권이 소멸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파산 선고에야 탈퇴하고 매매계약 기타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한 경우 부인권의 문제가, 일방 미이행 경우 타방의 이행 문제가 나오며 쌍방 미이행의 경우 법 제335조가 적용되는 등 파산 선고의 기존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파산 선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 있죠. 그걸 내가 채무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계속 내고 있는데 중간에 파산 선고됐을 때 이 아파트 분양권을 과연 채무자가 관제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쌍방 미이행입니다. 나는 돈을 다 안 냈고 저쪽은 등기를 안 넘겨줬죠. 그 다음에 나는 다 이행을 했어요. 나는 그 아파트 중도금 잔금까지 다 이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파산을 당했을 때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와야 되겠죠. 그때는 일방 당사자한테 관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재산권에 대해서 하여튼 중대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파산법이나 민법에 이렇게 특별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의 판단에 따라 수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 채권자들은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 절차에 참가 배당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 424조.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청구가 압류 등 강제 집행은 이제 실효합니다.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건 외관을 제거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이제 실효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는 기존에 집행된 보전처분, 강제 집행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파산재단 소속을 관리 처분할 수 있음. 다만 이제 외관 제거 문제는 남습니다. 외관을 제거해야지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압류 처분의 이제 외관, 압류 집행을 해제한다든지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우선 변제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 412조. 이게 이제 별채권자. 파산 절차에 무관하게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 별채권자, 별도의 그 구별할 때 별자 쓰고요, 제외할 때 제자 씁니다. 파산 절차를 제외하고 별개로 임의경매 신청을, 그런 용어로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별채권자. 파산 절차에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세채권, 공공보험료 채권에 기한 체납 처분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49조제 1항. 이 경우 조세채권, 공공보험료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파산 선고 이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새로운 체납 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에 국가나 4대 건강보험공단이 파산 선고를 모르고서 체납 처분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관제인이 이거 말소하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혹은 그 4대 보험공단에서는 파산 선고 후에 한 체납 처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외관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파산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절차는 포괄적인 관제인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동을 금지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신청하도록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다만 파산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파산 선고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파산 채권 주심 내지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제 그 보증인 등에게 권리 행사를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관제인의 선임.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 선고가 동시에 선임됩니다. 법 312조 제1항.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 주의무가 있고, 채권자 편도 아니고 채무자 편도 아닙니다. 중립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실,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일정한 범위 관제인 후보군을 구성하여 그중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관제인 명단하고 개인 파산 관제인 명단이 별개로 있습니다. 여기 양자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없고요. 그 법인 파산 관제인은 제가 알기에 한 40분 정도 되고 개인도 한 44명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법원의 어떤 룰에 의해서 공평하게 사건 수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파산재단이 점유 관리,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재단이 점유 관리,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직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 여기는 법인이죠. 법인 파산의 사무실에 파산 선고 공고문을 부착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 인감, 유가증권, 영업장부 등 중요 서류, 열세, 현금 기타 고가품, 예금 통장, 법인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파산관제인 사무소로 이제 가져오고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을 폐쇄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를 실시합니다. 보통 그 점유에 대해서 그 경고문 그걸 부착을 합니다. 화폐, 유가증권의 고가품은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 등에 보관하고, 저희는 주로 이제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을 고가물 보관 신청서로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보관된 금원, 임치금은 법원이 허가가 있는 경우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관제인이 법원의 판사에 출금 명령이 있을 때만 은행에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같은 거 다 금지합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부 관할등기소에 파산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게 법인 파산의 특징이죠. 개인은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제 파산 선고 기입 촉탁 등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무자 소득이 관할 우체국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제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데, 이에 따라 파산관 채무자에게 보관 내지 우편물을 열람하게 됩니다. 이 우편물 촉탁 제도는 개인 파산은 2020년 1월부터 2월부터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촉탁하는 것으로 변동됐습니다. 의무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변동됐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영업을 계속하던 채무자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허가를 하더 영업을 계속하다가 영업 양도의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건비, 사무실 및 공장의 운영비, 원자재의 구입비, 판매 등의 비용이 모두 파산채권보다 그 변제 순위가 앞서는 재단채권이 됩니다. 영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모두 재단채권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감소하게 될 여지가 많으므로 영업 계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 계속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머니가 회생을 하시다가 그냥 파산을 들어왔어요. 근데 삼겹살집을 계속 합니다. 용산구 그 후암동 쪽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국은 뭐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여동생한테 영업 양도를 하고 그 임차보증금 뭐 한 1,000,000원인가요? 그거를 이제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화해계약을 해서 일종의 이제 매각이죠, 일종의.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개인 파산에서 영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경제가, 이분이 다른 걸 못하니까 법인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기존 거래처한테 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뭐 월급 수준도 안 냅니다. 한 달 그 벌어들인 수입이. 그래도 이제 그걸 계속 채권자 중에 한 분이 어필을 해서 결국은 제가 설득을 해서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계속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업을 마치 위장 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외관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은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개인도 이제 안 맞더라도 그거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계속 할 여지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파산관제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임직원 등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제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 명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 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채권조사 절차에서 이의권을 상실하고요. 배당금 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산채권 신고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산채권 신고 절차, 채권 조사 절차를 파산재단이 형성되는 그런 사건에만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이 신고가 안 되고서 이제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다 면책이 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파산채권의 신고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 그러니까 새로 기산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새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선고 이후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사실과 파산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서면을 발송하는데 그에 따른 파산채권 신고의 상대방은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파산관제인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채무자회생비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03조에 의해서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는데 그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안 하고 한정승인만 한 경우입니다. 그럼 상속재산이 당연히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 절차하고 상속인에 관한 변제 절차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자기 채무만 많고 나눠줄 재산이 없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의 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고, 그 비상속인의 채권자, 상속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돈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산하고 채권이. 그런 경우는 이거 구분해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가 봤더니 파산 채권, 상속 채권에 관한 신고는 그럼 법원에서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관제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약간 좀 이게 원칙입니다. 파산 채권이 신고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3주의 한 거는 법원에서 안 해주겠다니까 제가 그냥, 그건 이제 상속재산 파산은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관제인한테 신고해라. 그냥 관제인이 임의로 변제하는 겁니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실무상 파산 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이나 그 이후 배당 제외 기간까지 신고한 파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조사기일을 잡습니다. 특별조사기일을. 그러니까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해서 새로운 날짜를 잡아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채권을 신고한 이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해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채권 양도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 파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자는 이제 신한카드인데 나중에 보면 무슨 자산관리 대부, 그 자산관리 대부로 신한카드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당 전이면 그 변경자한테 그 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경우는 서로 합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줘도 이일 달지 않겠다, 그런 확인서를 받고 이제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내가 받았니 너가 받았니 관제인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줬는데 그 주기 전에 이미 양도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이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관제인 입장에선. 파산 채권의 신고는 조사로 인하여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 채권의 경우 파산 채권과 같이 채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파산 관제인에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족하며, 이건 알리진 않죠. 저희가 알아내야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추후 재단 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법원에 재단 채권 승인 허가를 구하지 않는 경우 재단 채권자가 파산 관제인 상대로 법원에 재단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 재단 채권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파산 관제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국세, 국가, 지방세, 4대 보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대표이사를 통해서 아니면 채무자를 통해서 샅샅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 집회. 개인은 보통 2달 후에 잡거든요. 파산 채권자 의견을 파산 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제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입니다. 주로 관제인이 혼자 나가서 판사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하고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원맨쇼 주로 개인에서는. 근데 개인도 가끔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채권자가 출석을 하면 그 채권자한테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법상 제1회 채권자 집회는 파산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나, 개인은 이제 2달 정도 후, 2달에서 3달 정도 잡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해생법원은 실무상 파산 선고일부터 2개월가량 이후 이 시점에, 이건 이제 법인 파산이고요. 개인은 2달에서 3달 정도 됩니다. 통상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파산 선고 이후부터 제1회 채권자 집회까지 관제 업무 수행 상황, 환가 대상 재산, 배당 전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제인이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인도 비슷합니다. 개인은 다만 이거 이제 자세하게 보고하지는 않고요. 보고서로 가림하고
특별하게 채권자가 뭐 물으면은 그때 이제 얘기하겠지만 거의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저 사람 면책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한풀이성 이의가 많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채권조사기일이 추후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채권조사기일이 추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거의 처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일반기일,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계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채권 액수, 내용과 원인, 순위 등에 관하여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시부인, 시인 혹은 부인이라고 하며 주로 파산관계인이 신고채권에 대해 이를 인정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 대상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안됩니다.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와 짜고 치는 허위 채권입니다. 배당을 받아가기 위한. 그 다음에 뭐 저 채권은 제가 보기엔 시효로 소멸됐는데 채권 신고를 받았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원래는 5억이었는데 일부 변제를 했는데 관제인이 5억을 다 시인했다든지, 그렇게 서로 채권자 사이에서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서면으로 미리 내도 반드시 와서 의견을 진술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나 그 이후부터 채권 조사 기일 전까지 추후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서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동시에 조사하고 제1의 채권자 집회와 병합하여 개최하는 채권조사 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일정 시점에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특별기일에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얘기죠. 조사 결과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파산 절차 내에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게 460조.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시인된 채권액이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제 비율대로 안분 비례해서 줍니다. 조사 결과 이의된 채권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통상적인 파산 채권의 경우 채권 조사 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파산법원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관제인이 이의하기 때문에 관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채권 조사 확정 재판 결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민사법원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소. 그러나 파산 선고 이전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된 파산 채권자는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기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내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과 무관하게 파산 채권의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대여금 소송에서 파산 채권자는 이의자가 누굽니까? 이제 채무자니까 주로 관제인이 이 대여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하겠죠. 관제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 조사 확정 재판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파산 채권이 금 3천만원임을 확정한다. 이런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것만 알고 계시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은 예컨대 확정 판결, 조성조서, 화해조서, 이제 공정증서, 종국 판결 있는 파산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가 당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환가는 주로 이제 관제인이 하죠.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특색이 있고 파산관제는 선관주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자산이 멸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도 조기 배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하게 매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법상 파산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원칙적인 환가의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중 청산을 위한 경매입니다. 다만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임의 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파산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 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있죠.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채권자들이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 정보를 알리기 위해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공고 해상 파산 자산 매각 안내의 공고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파산 선고의 공급 및 채권자 등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주주 재산의 매각 정보는 이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으면 채무자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멋대로 매각할 수 있죠. 싸게 그냥 염가 매각해서 편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인도 원칙이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합니다. 여기서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존 거래처라든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 법원 홈페이지 공고에서도 그 외면하는 재산은 거의 가치가 없거나 설사 매각을 하더라도 아주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분만 딸랑 매각하는 경우 누가 안 살라 그래서 3분의 1 근데 그걸 사서 또 뭐 공유물 분할을 해서 권리 행사를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로는 아니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 재산의 포기, 파산 재산의 포기입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의 종료만 지연될 뿐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편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건 개인에서는 그 자유재산이 되고 법인에서 자유재산이 됩니다. 재단재산의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채권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이므로 포기된 재산은 파산관제인이 포기 의사표시하여 파산재단과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가치가 없는 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지분만 잔뜩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33,400분에 526분 근데 이제 그게 면적을 환산해 보면 뭐 3제곱미터예요. 아니면 한 평, 3평 근데 뭐 가격은 처음에 할 때는 뭐 500만원, 1000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보면 30만원도 안 됩니다. 재단 재산이 포기로 인하여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이에 대한 조세 등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파산 채권자들은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인 파산에서만 이렇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들은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하고 면책제도의 유무에 따라서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요 자산의 경우 실무상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파산 채권자들로부터 포기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를 얻고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매각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하여 포기할 때도 법인 파산에서는 주요 자산의 포기 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매수 의향을 제출할 것을 알리는 기회를 줘. 아니 나라도 사겠다 그거를 헐값이라도. 그럼 채권자들은 이제 뭐 채무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뭐 다시 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아주 헐값에 사서 자기가 가게라도 그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죠. 배당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 채권자의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505조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었고 재단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법인은 중간 배당을 많이 합니다. 개인 파산은 중간 배당을 거의 안 하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냥 최후 배당
그냥 끝납니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한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 절차 종료 직전에 행해지는 것이 최후배당입니다. 개인 파산은 이제 환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죠. 그런 경우를 간이 파산이라고 합니다. 간이 파산은 최후배당이 원칙입니다. 배당 절차는 배당 허가 신청합니다. 저희가 법원에서 배당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배당 공고를 하고 배당표를 이제 경정을 합니다. 혹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배당 제외 기간이 경과, 배당 제외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배당 제외 기간 경과까지 채권 신고를 하면은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 배당 통지, 임치금 반환 허가, 배당 실시. 근데 실무상으로 배당 실시하기 전에 뭔가 채권자로서 나 배당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면 원칙은 배당 제외 기간이 경과까지만 받아주는데, 실무상으로는 배당 실시 돈 나가기 전까지만 뭔가 채권이 발견되면 아니면 나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 관지인한테 다시 특별조사기를 잡아서 뭐 그 배당 절차를 가급적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친 파산 채권의 하나며, 채권 신고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이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이의 있는 채권, 별채권자가 담보물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소명 부족액에 대한 배당액은 중간 배당 시에 임치됩니다. 최후 배당 시에는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별채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표를 수정을 해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실무상 최후 배당이 제외 기간 내에 채권 확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 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법인 파산 저거고요. 채권 조사, 채권 확정 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근데 개인에서는 아마 뭐 돈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 확정 절차만 명확하면. 여기서 이제 최후 배당이 제외 기간 내에 채권 확정 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채권 확정은 받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의를 철회하거나 관제인 이의를 철회해서 그 채권을 확정시키면은 배당에서 하는 거고, 채권 확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배당은 확정된 배당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파산관제인이 제출하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 제외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주는 이유가 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파산 채권자들은 파산관제인으로부터 배당률과 배당액 통지를 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뭐 잘못 배당했다 그래서 수정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의 종료. 배당까지 다 했으면 이제 종료해야 되죠. 파산 절차 종료 사유는 크게 20폐지, 종결, 동의폐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폐지.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진행 중 법원이 파산재단으로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아무도 그 비용을 연합하지 않는 경우 20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545조.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많은 액수의 재단 채권이 존재하여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 나가지 못하고 재단 채권이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20폐지로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가의 종료, 재단 채권의 안분 변제 등으로 파산관제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 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 청취 및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파산 관제 업무에 관한 수지 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채권자는 파산 폐지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파산 폐지 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파산 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즉시 항고가 기각 확정되거나 이 기간이 만료한 경우 파산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20폐지는 이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배당 절차. 폐지는 배당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동시 폐지는 개인 파산해서 법인도 동시 폐지하죠. 유동화 유한 전문회사 같은 경우 동시 폐지한다 그랬죠. 종결. 재단 채권에 관한 변제 이외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를 파산 절차는 법원이 종결 결정해야 종료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결이라고 합니다. 종결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채권자들이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이 종료 등으로 파산관제 임무가 종료할 때는 계산보고 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파산관제 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채권자들 승인을 받아 법원이 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 파산에서 이건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파산 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계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이런 거를 이해해서 뭐 관제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관제인이 뭐 업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제인이 뭐 약간 좀 헐값에 매각을 한 것 같다. 그럼 이의를 계속 진술하죠. 기일에 출석해서. 그리고 나서 이걸 이해하면 계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죠. 아직. 그래서 파산 종결 결정에 대한 법상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 종결과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매각을 법원에서 허가를 했는데 5억짜리를 3억에 매각을 했다. 파산관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을 해결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 상대로 뭐 염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별도로 소송을 해야지 이 파산 절차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 절차 종료 효과, 파산관제인 채무자에 대한 효과. 파산 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제인 임무는 종료합니다. 자녀 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이게 법인 파산의 효과입니다. 법인격이 소멸한다. 법인이 이제 죽는 거죠. 만약 환가가 종결되지 아니한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이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을 회부하게 됩니다. 법인이 결국은 살아난다는 얘기죠.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벼상의 기재를 집행권으로 하여 아직 환가가 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인 파산이 아주 큰 효과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이 있기 때문에 끝나죠. 근데 법인 파산은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파산 종결로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이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에 대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연히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 행사할 수 있으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거고요. 부록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보면 우리나라 파산법 구조가 파산법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든 도산 절차를 여기다가 다 갖다가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산법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목적, 외국인 지위, 재판관할 나오고요. 쭉 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몇 조까지 있냐면 한 600조 정도까지 있습니다. 되게 방대한 법전이죠. 물론 이제 뭐 알맹이 있는 법전은 법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만 다 절차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600조, 680조까지 돼 있습니다. (695조까지) 돼 있네. 659조.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 의무 위반죄.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파산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죄가 있어요. 이건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법인 파산 이제 쭉 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딴 게 아니고요. 요 책 보이시나요? 이게 거꾸로 보이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대로 보이죠? 알기 쉬운 법인 파산. 얇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뭐 쭉 읽어드린 겁니다. 그동안 쭉 읽어드린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의 개요. 제가 지금 1, 2, 3, 4 다섯 개인가요? 5개로 나눠서 이제 이거를 쭉 한번 따라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파산 절차를 이 사업 절차를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50% 넘으면은 뭐 과점주주죠. 그래서 나중에 세금 같은 경우 부담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법인을 운영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증을 쓰거나 개인도 망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과연 법인 파산을 내가 하고서 개인 파산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지, 법인 파산을 안 해도 개인 파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깔끔하게 청산하고 들어오면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특별하게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를 걸 필요가 없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겁니다. 법인 파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운영과 관련된 개인 빚이 늘어난 경우 개인 파산도 하고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물론 법인 파산을 조금 빨리 해서 법인 파산 절차가 어느 정도 윤곽 잡고 법인 관제인 보고서가 나와서 법인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이 되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게 나올 쯤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주면 개인 관제인은 개인 재산만 조사하면 되죠. 근데 개인 재산에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근데 이런 절차를 안 들어오고 하면은 법인 파산에서 그게 이제 더군다나 법인도 자기 개인 법인이 마찬가지죠. 개인 회사 1인 법인 아니면 좀 분산이 돼 있더라도 자기 뭐 가족이라든가 사실상 자기가 운영하면서 이제 주식만 분산한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법인 파산, 그런 법인을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개인 파산만 딸랑 들어오면, 이게 판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실제 조사를 하는 개인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법인 파산이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재산을 혹시 알맹이 있는 재산만 쏙 빼돌리는 놓은 건지, 그런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그 법인 파산 절차를 내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조사해도 원칙적으로 또 한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아예 그 법인 파산이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뭐 좀 헬라다가 말았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굳이 할 필요 없죠, 돈 들여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인 영업을 단연간 하다가 부채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개인 빚도 늘어난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법인 파산을 법원에다가 깔끔하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법인 파산을 5파트로 나눠서 법인 파산 절차의 전반적인 개요, 장단점이 뭔가, 그 다음에 관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실제 신청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대표자 신문 및 예납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 정도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산 선고가 되고 관제인이 선임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종료 효과는 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 이 법인 파산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아까 소규모 법인을 하죠. 그런 경우에 무슨 뭐 100억, 1000억짜리 종업원도 수십 명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 비슷하게 운영만 법인으로 한 거지, 그냥 1인 회사만 세금 편의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금이 일단 좀 싸니까. 그 다음에 비용 처리가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개인 재산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이 제가 5번에 걸쳐서 설명한 이거만 잘 듣고 있어도 법인 파산 뭐 별거 아니구나. 그냥 근데 이걸 모를 때는 이거 뭐 법인 파산 그냥 돈만 몇천만 원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까 예납비용도 500, 700, 1000, 1200, 1500, 2000, 100억 넘어야 2000이에요. 100억 채무가 돼야지. 그러니까 보통 매출 한 1, 2억 하다가 파산 들어온 경우는 이제 500에서 700.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변호사 비용인데, 그건 이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이 제가 주로 하지만, 법인 파산도 기본적인 골자는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상식을 증대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좀 그대로 따라 읽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걸 따로 이제 어디서 찾아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쭉 나름대로 시간 나실 때 파트별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